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최오쿠입니다. 주말 좀 쌀쌀하긴 하지만 햇볕이 좋은 곳은 또 꽃구경하러 한 번씩 나가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뽑았나요? 제가? 이거 뭐 요즘 말로 어그로 끌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저만 아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 다 아는 얘기 또 한번 같이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어제 뭐 고용지표 나왔죠? 깜짝 고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뜯어보니까 깜짝도 아니죠. 이젠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고용은 또 깜짝 증가하면서 예상치 크게 상회한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것은 헤드라인 지표만 본다면 어제 보니까 미국이 1월에 이어서 2월도 일자리 서프라이즈 예상치로 훌쩍 뛰어넘는 깜짝 증가가 나왔다 하는데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 반대입니다. 사실상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 경제 기사들 쓰는 기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안 되고 뜯어보고 나서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제목만 보고도 대충 앞에 헤드라인 몇 줄만 읽고도 뭔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종합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도 저처럼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뭘 몰라서 그러는지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 지식을 쌓고 내용 한번 쫙 나온 거 뭐 특파원들 얘기 들으면서 관점이 딱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사들을 봐도 이렇게 얘는 좀 수준 미달 뭐 속된 말로 하자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려낼 수가 있죠. 어제 사실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점점 둔화되는 내용이었고요. 고용이. 그리고 지난 12월과 1월에 고용이 다시 또 수정되었죠. 수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발표가 너무 심하게 뻥튀기 되었다. 또 엄청난 그 오차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그 고용이 너무 크게 뻥튀기 되었다고 수정이 크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째입니까? 아시죠? 제가 뭐 고용수치 특히 뭐 경제지표 중에 고용수치 이런 거는 언급은 뭐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통계지표는 이제 사실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는 이거는 거의 뭐 사실상 누가 손댄다고 마사지 하는 걸로 조금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죠. 결국 그 심하게 뻥튀기 된 게 수정이 됐고요. 12월 1월치가 그걸 감안해서 월별 증가율 같은 거를 새로 계산을 해보면요. 어제 2월 달에 고용도 깜짝 증가가 아니라 지난 1월에 비해서 아주 약간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여기 특파원님 기사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월 수치가 애초 35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3분의 1 이상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걸 뭐 통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엉터리지. 또 12월 수치도 33만 건에서 29만 건 낮춰지면서 지난 두 달간 고용 건수가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16만 7천 건이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고려한다면 2월 달에 순정한 일자리는 사실 10만 8천 개 수준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하고 또 엊그저께 2월 수치 석 달간의 수치가 다 엄청나게 깜짝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5차 수정하고 안에 다 뜯어보고 하면서 차후 수정치와 내면을 뜯어보면 훨씬 더 증가했어도 얌전하게 증가한 거고 사실상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둔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지난 석 달 동안 이렇게 고용이 뻥튀기가 됐을까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뻥튀기 시키면서 정확히 지난 석 달치 보면은 지난 11월부터 11월 말에 기억들 하시죠? 10월 말이었나요? 그때 11월 중순이었나?
잘 기억이 제가. 아무튼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갑자기 24년에 선제적인 금리 뭐 보험성으로 인하할 수 있다 그런 말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금년도 대선을 준비해서 바이든 경제 정책을 어떻게 좀 용비어천가를 만들까 움직임이 시작될 때부터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고용 수치가 굉장히 뻥 튀겨 나왔죠. 이것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네요. 결국 지난 석 달 동안의 깜짝 고용 증가는 결국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찬양하는데 톡톡히 쓰였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론 증시 등의 자산 시장에서도 미국 경제 이만큼이나 잘 나간다는 경제 연착륙과 골드락스의 시나리오 완성시키는데도 아주 잘 이용되었고요. 자, 어쨌든 저렇게 어제 나온 고용이 처음에는 헤드라인 수치가 깜짝 고용인데 안에 뜯어보니까 이거 깜짝 고용은 아니네. 애매하죠. 즉, 이 어제 나온 고용 지표를 비둘기적 신호로 봐야 되나, 이거를 매파적 신호로 봐야 되나,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병아리 감별사가 내려야 될 것처럼. 해석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결국 시장은 어제 고용 발표를 머리 아프니까 그냥 옆으로 비껴두고 별로 시장에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 깜짝 놀랄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좋은 거다 하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사실 고용지표에는 어제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이 내려간 건 다른 이유였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어제 고용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거죠. 통계와 경제지표인 통계와 실물경제의 괴리감이 아주 크다. 매번 경제지표, 고용 노동지표 나오면 뒤에 뭐 속보치, 잠정치, 수정치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차가 지금 역대급으로 크죠. 예, 이거는 정말 애교 수준을 넘어났어요. 그럴 수 있다 하는 수준을 넘어간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예. 너무 극단적이란 거죠. 그래서 통계하고 실물 경제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고용이 좋다 하는데도 바로 어제 나온 뉴스만 봐도 미국에서 2월 한 달 동안 8만 5천 명이 해고됐다. 물론 뭐 AI 때문에 단순 어떤 뭐 입력, 출력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가 뭐 IT하고 은행 같은 금융업계니까 그런 데서 많이 줄였다 한더라 치더라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해고하고 있다. 실물 경제가 많이 틀리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는 실물 경제와는 좀 너무 붕 떨어지는 너무 붕 뜬 강한 고용을 핑계로 해서 계속 금리 함부로 못 내리겠네 하면서 계속 고금리 더 금리 인하 늦춰야 될 것 같다 하반기로 그거를 정당화시켰죠. 예, 더 망설임 없이 유지해왔고요. 지금 이 모든 지표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이 기축통화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롤러코스터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바이든 역시도 자신이 고용과 경제를 다 살려내었다고 그동안 열심히 과잉 홍보하면서 바이든만 했나요? 옐런도 엄청나게 정치 선전 유세 많이 하고 다녔던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 어떻게 정의되나 모르겠네. 이거 다 잡히는 거 아닌가? 예. 자, 이제 이러한 지표 이런 난해한 점, 헤드라인과 실제 이 안에 디테일들이 다른 점들은 정말 더욱더 해석을 어렵게 만드니까 요거 가지고 정말 금리 인하를 언제 해야 될지 점점 더 이거 가지고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더 확실한 방향이 보일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더 모아야겠죠. 그동안은 금리 인하 또 자꾸 늦춰지는 거고요. 롤러코스터 1번 지금 금융 세력들이 가려는 방향이란 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1번입니다. 걔네들은. 그러나 사실 지금 뻥튀기 된 경제 지표들과 달리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미국의 실물 경제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 은행들의 문제가 있죠. 이 지역 은행들은 왜 문제가 됐나요? 그 안에 대출이 우리나라 건설 PF 대출처럼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은행들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장기채를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장기채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온 그 국채 자산에 대한 손실, 금리가 오르면서 그걸 감안을 한다면
이거 해결해 주려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작년 11월에 예고했던 것처럼 3월부터 금리 인하 빠르게 해줬으면 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연체 이자, 뭐 그다음에 채권 롤오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금리 떨어지면서 전부 다 살아납니다. 은행들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옐런이 예고했던 것처럼 금년 3월부터 금리 인하 해줬으면 다 이거 신경 쓸 걸 다 살아나요. 실제 이 힘들어하는 미국의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근데 이제 못하죠. 인플레가 재반등할지 모른다라는 게 겉으로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그것은 미국 좋은 일도 되지만 경쟁국 중국이나 다른 나라 더 좋은 일이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다.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알아들으실 겁니다. 블러드 전 연은 총재도 어제 나와가지고 2월 고용보고서 보니까 어떻게든 미국 경제 사실은 디테일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게 낫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 하시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의견은 이 미국 경제만을 생각하는 애국자적인 입장이고 금융 세력들의 입장은 아니죠. 금융 세력이 더 중요시하는 건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안전보다는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더 오래 가져가고 그 와중에 달러하고 미국 국채 이자율의 힘으로 중국, 유럽 등의 차기 기축통화 후보국들을 다 망하게 경제적으로 무릎 꿇려서 다시 한번 미국하고 경제 격차를 확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예상 외의 돌발 변수 혹은 정말 급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의 흐름을 계속 1번으로 유지해 나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역시 바이든보단 트럼프 잡으면서 트럼프 기세가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악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에 11월 이전에 아이고 할 수 없네 하고 미국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어둠의 옐런이 이제 막아보고 있지만 그럴 때는 만약 하나 그럴 때가 온다면 동시에 미국만 금리 인하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중국 경제나 다른 경쟁국들도 미국의 금리 인하 덕을 크게 보면서 자기들은 더 빠르게 더 크게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다 살려낼 수 있겠죠, 경제를. 그러면은 달러도 크게 그 당시에 이제 또 진짜 약세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기축통화 패권이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미리 여러분들이 금융 세력이라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 싶은 경제 최상위 포식자라면 이런 거 준비하는 게 걔네들 먹고 자고 나서 하는 일이겠죠. 날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뭘 준비해 놓겠습니까? 그건 무엇일까요? 지난 쭉 제가 항상 짚어왔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건데 이제 시장 모습, 고용지표, 뭐 기축통화 세력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시장 모습 좀 해보죠. 조금 기사들 오늘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든 것도 아침에 오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기사들 보다가 아직도 많은 기사들이 이게 딱 뭔가 진짜 흐름을 짚어내주는 기사가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판단을 더 어지럽히는 좀 너무 수박 겉핥기식 기사가 많다는 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느껴가지고 또 아재들 특유의 그런 또 쓸데없는 설교하는 그런 듣기 싫은데 다 아는 얘기인데 노파심에 맨날 차조심 길조심 하는 것처럼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못 참아서 또 만들었네요. 주말인데 시장의 모습 이제 계속 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시장은 저는 이렇게 지금 요새 얘기하고 있죠. 특이점을 향해 가는 안개 속의 질주와 같다. 그걸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우리가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앞에 그냥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안개가 그득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주춤주춤 속도를 늦춥니다. 안개등 켜고 비상등 켜고. 근데 여기서 내가 좀만 용감하게 계속 밟고 나가면 내가 1등 하는 거는 확실하죠? 그 욕심에 지금 밟고 나갑니다. 그게 포모예요. 그러죠? 근데 앞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이 길은. 특이점이에요. 그게 안개 끊긴 그 속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안개 속의 질주는 위험하지만 짜릿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 제가 그 젊었을 때, 딱 저도 연애할 때 옆에 그 당시 제가 코란도 타고 다녔었는데 옆에 아가씨 앉히고 그 서해대교 지금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평택 안중 그쪽이 그 예전에 그렇게 지금도 그러겠죠? 그쪽 지역이 그렇게 안개가 잘 한번 끼면 거의 아이스크림 안개가 낍니다. 아이스크림 안개라고 아시나요? 국도든 뭐 그런데 이렇게 안개가 하도 많이 껴가지고 창 내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가보면 차가 이렇게 좀 달리면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안개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안개가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뭉텅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득할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럴 때는 정말 10m 앞도 안 보입니다. 정말 정말 위험하죠. 참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고 다녔나. 지금은 지금 뭐 뒤에서 빵빵 대도 뒤에다가 붓글씨 서해로 노인이 타고 있습니다. 팔도강산 세월이 빨리 가는데 뭘 그리 급하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붙여놔도 지금은 뭐 정속운행 하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어제도 아무 이유 없이 출렁거렸습니다. 정말로 어제 엔비디아 급락했죠.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게 뭔 일이요? 하고 살펴봤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빅테크와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에서 대량 차익 실현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얘네들이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전체 지수가 다 같이 흔들렸죠. 특히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볼까요 한번? 어제 뭐 다우 같은 건 거의 변함없었죠. S&P 500도 다우하고 섞여졌으니까. 근데 지금 빅테크 기술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1.53이나 떨어진 겁니다. 1.53%나 그러죠. S&P는 0.6밖에 안 떨어졌는데 완전히 떨어진 것이 엔비디아와 빅테크에서만 엄청나게 나왔다. 반도체 섹터에서만. 그리고 걔네들이 워낙 시총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봐도. 나스닥 종합지수나 러셀도 거의 안 떨어졌어요. 순전히 거기서만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4%나 나왔고요. 개별 종목들로 볼까요? 애플은 어제 오히려 살짝 올랐는데요. 메타, 테슬라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가 5.55%나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에도 더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AMD, 슈퍼마이크로, 퀄컴, 인텔 이런 거 막 다 어이구 ASML 어이구 왜 그래? 뭔 일 났어? 전쟁 났어? 너무 많이씩 떨어졌죠? 네. 제가 살펴보니까요. 어제 급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 뉴스는 달리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한 며칠 사이 이렇게 잠깐 저는 제목만 보고 훑어가는데 유튜브나 뭐 경제 뭐 뉴스 뭐 전문가라는 분들 이렇게 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장안의 화제가 뭔가 요새 저는 워낙 큰 흐름으로 보니까요. 잠깐 이렇게 제목만 쭉 한번 훑어보는데 알고리즘에 추천된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요새 이렇게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바로 그저께 있었던 그 브로드컴 그것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드디어 방향을 정할 것이다. 승부처가 날 것이다. 브로드컴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은 역시 AI의 힘하고 다시 날아갈 거다고 거기에들 그렇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주가의 향방이 그때부터 엇갈릴 거다. 실적에 따라서. 제가 그거 볼 때부터 진짜 흐름은 그게 아닌데 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요. 어제 주가의 어떤 흐름에 전체 지수의 주가 흐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내일 사이에 뭐 브로드컴 실적에 뭐 주가의 실망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경제 기사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분야로 옮겨야 됩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그리고 왜 급락이 일어났는가 엔비디아의 시간 단위별로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장 시작 미국 시간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까지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나 이런 실적 발표도 훨씬 그 전에 나왔죠. 그것까지 다 소화하고 나서 괜찮네 하고 나서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어제 장 시작하고 거기 시간으로 10시 반까지 저기 오르고 있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10시 반까지. 9시부터 쭉 이렇게. 그 전에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브로드컴하고 또 뭐였죠 어제? 그저께? 마벨 테크놀로지 그런데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고용 보고서까지 다 소화하고 좋네 하고 자기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그런데 아무런 뉴스 없이 10시 반부터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던 겁니다 어제. 실제 기사의 어떤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즉 어제 장 마감 뒤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들의 실적은 AI 순풍에 따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쌤쌤이었다. 좀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AI가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 확실히 나왔다. 그런 것도. 그래서 AI 붐은 식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어제도 장 시작하고 10시 반까지 AI 반도체 또 한번 가자 하고 또 열심히 잘 오르고 있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전 11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되니까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폭탄 매물이 쏟아져 왔다. 그래서 10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어이구 그랬어요? 한때는 6.5%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확인은 안 되지만 월가에서 소문이 돌았다. 어제 엔비디아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큰 손이 있었다. 주체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큰 손과 기관들. 자, 마벨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뭐라고 했는가? 그 컨퍼런스 콜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약을 제가 해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들은 AI 때문에 덕분에 우리 마벨, 브로드컴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서 AI 너무 고맙다. 땡큐 베리 마치. 앞으로도 우리가 AI 그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 AI 관련 하드웨어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사는 덕분에 그 덕을 톡톡히 볼 것 같다. AI 만세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사들은 AI 말고도 여러 반도체 장비 관련 이런 것들 다 매출이 있다. 그런데 AI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시장은 안타깝지만 생각만큼은 잘 못 살아나고 있다. 자꾸만 우리 예상보다 이쪽 시장 회복이 늦어지고 있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금년 하반기에나 살아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이것도 제가 거의 6개월, 1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죠. 맨날 반도체 바닥 찍고 상승한다 어쩐다 설레발들 전문가라는 장사꾼들 앞에 나와서 하는데 AI 빼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늦춰지죠. 분기마다 이번이 바닥이 아닌가? 바닥은 찍었죠. 근데 아주 느리게 천천히 L자로 회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벨과 브로드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시장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네 하면서 크게 환호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반도체 시장에 그래서 별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한참 지나고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래서 잘 오르고 있었어요. 이 섹터들도. 그게 그 증거죠. 그런데 이런 실적 발표들까지 잘 소화하고 나서 한동안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이유 없는 매도 폭탄이 터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 시장의 모습이고 진짜 시장의 흐름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거죠.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해왔던 시장의 진짜 흐름은 이거였죠. 늘 눈치 싸움과 차익 실현. 이것이 어제도 터져 나온 것입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올렸던 영상들 제목만 보자고요. 돌아온 정직원들, 쫓겨난 산타셀리 1월 달에 자꾸만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비트코인 시장이 한국인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증시는 뜨거운데 채권, 환율, 원유 시장에서는 냉정한 반대 움직임이 나온다. 오히려 기관과 투자들이 계속 우리한테 등 떠밀면서 손바뀜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특이점이었다. 전문가들도 한치 앞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AI와 비트코인이 가보지 않은 특이점을 가고 있다. 이것은 안개 속의 질주와 특이점을 향한 안개 속의 질주다. 어제 올린 영상까지 이 안에 내용들 보면 계속 저에게 해왔었죠. 차익 실현과 눈치 싸움이고 손바뀜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월달 들어갔고 지금 첫 번째 주까지 지금 2월 말부터 해서 보면요. 이러한 차익 실현과 눈치 싸움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점점 지진의 전조 증상이 지진이 점점 많이 더 심하게 가까이 막 오는 것처럼요. 실제로도 CBOE에서 미 증시 변동성이 요새 20년 내 최고다. 너무 이랬다 저랬다 튄다. 이 사람들도 지표로도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오르긴 오르는데 이것은 황소가 아닌 오리다. 이거 뭔 소리요? 또 뭐 말장난하네. 황소면 다 올라야 되는데 너무 좁게 오르고 오르는 것만 오르면서 밑에서는 그 정상의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밑에서 열심히 오리발을 안 가라앉으려고 막 발을 첨벙첨벙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진짜 시장의 모습이 뭔가. 제가 1월 저렇게 여기 앞에 영상들처럼 제가 1월 중순부터 최근에 3월 초까지 거의 2달 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 분석했던 영상들에서 꾸준히 제가 짚어왔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1. 펀드에 계속해서 자금은 조금씩 더 유입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기관과 큰손들은 그만큼을 꾸준히 또 계속 털어내고 있다. 결국은 기관 큰손에서 개인으로 맨날 손바뀜 되고 있다. 지속적인 손바뀜. 세 번째는 지금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연일 신기록 갱신하며 날아가고 있다. 또 AI가 미래를 바꿔놓을 거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0% 확신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드디어 그 고생스러운 길을 끝내고 금년부터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실시할 거라고 한다. 모든 게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모든 상황이 최고로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돈들이 MMF 시장에서 궁뎅이 딱 붙이고 안전한 이자 받기를 더 선호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모습이다. 위어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최근에 추가된 건데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는 그 중에서도 금과 은 시장의 움직임이 특히 예전과 다른 걸 보고 있다. 예전만큼 그 시장 조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 일주일 안에. 다섯 번째는 뭐냐? 비트코인도 역시 사상 최고치에 지금 두 번째인가 도전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오직 그 시장 안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0% 정도로 늘지 않았을까. 아직 어디서 뭐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가 60%냐? 한국인들만의 비중이 기관과 코리안들만 둘만의 리그로 펌프질해서 올린 게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유입이 되는데 전 세계의 어떤 그 사람들의 구글 트렌드 검색과 유입되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량이나 어떤 돈으로 환전해서 들어왔나 어떤 나라 통화로 그런 걸 보면은 관심이 절대 예전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오직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들이 다 샀다. 또 김치 프리미엄도 있는 거 아시죠? 김치 프리미엄 한국 사람이 비트코인에 너무 열광하고 과열되다 보니까 한국 비트코인이 더 비쌉니다. 외국 비트코인보다. 지금 2년 만에 최고로인가 또 올랐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소개할 시간이 있을 텐데 10%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비트코인 오를까 떨어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사요. 그냥 외국에서 돈 많은 애들이. 한국 시장 우리나라 뭐 업비트나 그런 데로 옮겨와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요. 그렇게 해도 10%가 그냥 남는 장사예요. 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바보죠.
예전에 그 FTX 그 문제돼 갖고 잡혀 들어간 누굽니까? 그 30대 CEO 샘 프리먼이었나? 그 통통한 애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돈 갖다 바치네. 걔도 그 당시에 그 기관하고 손잡고 그 짓 많이 했어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요새 계속 김치 프리미엄 이용해서 쉽게 그 돈 버는 애들이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비트코인 사다 우리나라에다 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가겠죠? 10% 따먹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이 다 사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점점 한국인한테 더 많이 지금 한국인 소유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몇 달 전보다. 이 시장이 기관과 한국 사람들만의 도박판이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또 후회할 말을 또 제 얘기 듣고 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꾸고 더 날아갈 겁니다. 절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어쨌든 제 1월부터 쭉 봤던 시장의 흐름의 진짜 흐름은 요거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그래서 매번 차익 실현과 눈치 싸움, 이게 진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하나 또 가까봤습니다. 예. 지난 6일까지 3월 6일까지 가장 최근 자료 한번 가까봤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글로벌 주식 펀드, 전 세계 주식 펀드에 새롭게 69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채권 펀드는 173억 달러. 채권 시장이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기술주 펀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AI, 빅테크 이런 기술주 펀드에서는 일주일 동안 44억 달러가 빠져나갔대요. 일주일 만에 빠져나가는 걸로 볼 때 이거는 역대 기록적인 감소폭이랍니다. 자, 글로벌 주식에서 69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미국이 지금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거의 반 이상 차지하죠. 예,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어쨌든 44억 달러가 글로벌 주식은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기술주에서만 44억 달러가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 AI에서요. 기관들과 개미들의 손바뀜이 1대1로 일어났다고 보면 속 편합니다. 계산 쉽습니다. 1대1로 걔네들이 털은 거 개미가 다 받아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1, 2월 달에는 눈치본이라고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최근 바로 직전 주말까지도 이랬다 이겁니다. 지금 위에서 본 이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 상태는 지금 굉장히 위어드하고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질주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1티어급 전문가들조차도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말을 바꿀 정도로 단기전만조차도 일주일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개 속의 전국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특이점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나중에 안개 속에서 열심히 내가 1등 할 거야 포모에 악셀을 밟은 분들이 정말로 1등하고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개 속에서 다 망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특이점이에요. 그것은 AI가 과연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냐 아니면 누군가의 과장 광고였냐가 드러날 때 판가름이 나겠죠.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 대한 모습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점점 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재뿌리는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 버블이다 아니다 요새 맨날 지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즉 예전 버블하고 지금이 너무 똑같다 비슷하다 맨날 경제 뉴스 틀면 그 얘기만 나오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들 보면 거품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 주장 보면 그럴듯합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가 뭐 예전 테슬라 모습하고 똑같다고 직접 이렇게 차트 누가 가져와서 이제 반박을 하죠. 야 그때 테슬라 3월 코로나 뻥 터지고 2년 동안 급등한 거 보면 엔비디아는 양반이다. 테슬라는 그때 엔비디아보다 2배 정도 더 난리가 인제 겨우 여긴데 무슨 거품이 터진다고 그럴듯하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차익 실현 나와도 이건 숨 고르기일 뿐이지 반도체 섹터 전 세계 AI 펀더멘탈이 너무 탄탄하다. 수요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주요 논거는요. 예전에 급등했던 버블 시기와 달리 지금 일단
버블이 터질 리가 없다 하는 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신용장고, 레버리지 투자의 급증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요? 아무튼 이런 그 신용으로 돈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예전 버블 때는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막연한 미래의 기대에 막 그 부풀어 가지고 돈을 거기다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 견실한 현금 흐름과 양호한 매출 실적을 실제 보여주고 있다. 바로 튼튼한 빅테크들이죠. 빅테크들이 그것듯이 펀더멘탈적으로 떠받들어 준다는 점이 당시 예전 과거 버블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점이다. 이런 점들이 과거하고 크게 다르니까 버블이 터질 촉매제가 지금은 그때와 달리 거의 없다. 이렇게들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번 AI 버블은 그 빅테크들이 병풍 역할을 딱 막아주고 있다고 했죠. 옆에서. 예. 그 지금 가장 큰 AI 버블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그거를 사주는 애들이 빅테크 애들 아니에요. 50% 이상한가 엔비디아 매출의 50% 이상이 빅테크가 지금 다 사주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고. 빅테크들은 AI가 뭐 잘못됐다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애들이 아니죠. 다른 데서 충분한 매출 실적들을 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때처럼 예전처럼 버블이 터진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근거들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제가 위에서 쭉 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특이점을 향해 가는 중이라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항상 인간이란 거는 과거 경험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들 판단을 하는데 너무 틀리니까 지금 월가에 대단하신 분들, 제레미 시걸 교수님 같은 분들도 나와가지고 레이 달리오도 그러고 자기 전망들 맨날 손바닥 뒤집듯이 특히 막 이렇게 바꿔놓은 분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하고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터지는 버블도 과거처럼 꼭 이런 경우가 돼야만 터진다라는 그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본 특이점을 향해 가는 중이라면 버블이 터지는 대로 꼭 과거 공식처럼 터지지만은 않을 거란 겁니다. 예상 못한 방식으로 터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쪽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세요.